오늘은 전체 강좌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1학기 때 했던 내용 중에 현대물리와 관련된 좀 중요한 포인트들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좀 기본 세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왜 안 넘어가지? 뭐 오늘 말씀드릴 게 대략 이래요. 잘 나왔죠? 올해 초에 찍은, 네, 각 잡고 찍은 사진빨이 무섭습니다, 그죠? 제가 71년에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90년에 무작정 서울에 왔고, 학부를 한 5년 다녔어요. 어렵게 들어온 대학을 빨리 졸업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2001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입자물리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그래서 입자물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도 파란만장하게 보냈고, 작년 10월부터 여기 사업단에서 이제 연구교수라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강좌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공대에서 기초공통 융합교양 교과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BK 사업단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문구대로 말씀을 드리면 창조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통섭형 융합 인재 양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섭과 융합을 잘 하려면은 일단은 그 가장 인접한 분야를 또 잘 아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현대물리이고, 제가 또 잘하는 게 이 분야고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 이공계 공대생이나 이공계생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인문 계열 쪽 학생들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뭐 분야를 떠나서 21세기의 지식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과학의 내용들을 강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대물리의 내용과 그것이 20세기 문명에 미친 영향을 배우는 1년 과정을 쭉 준비를 했는데, 이번은 이제 2학기 과정이죠. 그래서 2학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소립자 세계의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이고, 근데 이게 이게 한 50년 넘었는데 거의 뭐 지금 물리학의 프론티어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그 내용하고 그 한계, 이 대안 쪽으로 가면은 거의 이제 SF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빅뱅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그러니까 우주론 분야는 지금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인접 분야라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은 비슷한 분야인데도 도저히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아주 올 가을에도 우리 학기 중에도 아마 중요한 그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우주에 대한 인식이 해마다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한 수학적 도구들을 쓸 텐데, 제가 이제 사실 현대 물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학을 전혀 모르는 그런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수학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듣기는 편하지. 듣기는 편한데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현대과학은 어쨌든 이게 수학의 구조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 근데 여러분은 산수를 알잖아. 일단 미분할 줄 알잖아요. 그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부호가 헷갈리긴 하지만, 그죠? 그 여러분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공업 수학을 배웠던 기억이 아름답진 않겠지만 저도 예상은 되는데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그 자연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썩혀두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1학기 때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막 재미난 이야기 나오면 우와 이렇게 보다가 산수가 나오면 어우 막 이러면서 뒤로 나자빠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복잡한 수학은 뭐 저도 사실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산수 수학은 가급적 줄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좀 많이 핵심적인 거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쉽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공업 수학을 아는 사람들만의 특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참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대물리 프론티어 최신성과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글쓰기 연습을 수업에 가능한 접목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이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목표가 있는데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려야 돼요. 특히나 어쨌든 여러분이 좋든 싫든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명문사학에서 나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여러분이 고등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네. 그거랑 무관하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이슈들, 정책적 과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한 20년, 30년 뒤에 40대나 50대가 되면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도장을 찍어서 실제로 그 결과가 집행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그때 이것이 그 결정을 내려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낼 텐데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들을 집어넣어서 결정을 하겠죠. 그죠? 뭐 공학적인 것도 있을 거고 개인의 욕심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 나중에 물론 여러분이 20, 30년 뒤에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얼마나 기억할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 괜찮은 추억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강렬한 한두 개 포인트는 있었다. 이런 것만 남아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중요한 판단을 낼 때 이제 과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론, 생각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스며 있어서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상 여러분이 어쨌든 대학원생이고 학위를 가진다는 거는 석사든 박사든 특히 이제 박사학위를 가진다는 거는 이게 책임의 문제거든요. 책임의 문제. 그래서 항상 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교양을 가장 천박하면서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팟캐스트 중에 김어준이 이렇게 했던 팟캐스트 중에 이게 있어요. 아는 척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중에 몇 개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는 척 매뉴얼 와인편이 있습니다. 이거 뭐 몇 분 안 돼요. 이거 한 20분 되나?
여러분도 심심하면 한번 저기 추석 연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로버트 파커보다 WS 점수를 더 믿어. 일단 가볍게 까바로 시작해 볼까. 마를 게 혹시 있나요? 굉장히 실전적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와인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와인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당연히 뭐 디테일한 거는 뭐 이런 거는 이게 뭐냐 물어보면 설명 안 해줍니다. 20분 동안에 그게 왜 필요해요? 그죠? 가서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니까. 다음에 그 클래식 편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 경직된 클래식에 지쳤어.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단어 선택이. 그죠? 비발디 이제 고졸한 맛이 있어. 이 그러니까 음악뿐만 예술 비평하는 사람들의 이 단어 선택은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과잉된 선율. 그 차이코프스키를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차이코프스키를 싫어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초기 바로크 초월의미를 느껴보고 싶어. 그 다음에 김우창 선생님의 평에 여기 이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함이다. 일단 사람 이름이 중요하고 그 디테일한 용어 이런 거를 잘 써야 아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굴두처럼 이상하게 위대한 예술가를 한 번씩 디스를 해주는 그 뭔가 있어 보이죠? 그 바흐 치면서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 귀신 같은 소리 들리잖아요. 왜?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 가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다가 보면은 누가 뭐 이제 뭐 와인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 정말로 덕후인가 보다. 내가 말로만 듣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과학 오타쿠, 나 제하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다른 뭐 와인이나 다른 데 대해서 이제 비전문가가 이렇게 오타쿠스럽게 막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 말 중에 한 맞는 말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학 쪽은 그런 게 더 심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최근에 발견된 힉스 입자 이거 뭐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은 얘기가 날 텐데 하여튼 얘가 소립자의 질량을 부여한다. 뭐 대충 맞는 말이에요. 이게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질량은 중력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질량이 있으면 서로 잡아 당기잖아. 그게 중력의 근원이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결합하면은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힉스 입자 발견 중력의 비밀에 다가가게 되었다. 그죠?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실제로 과학 덕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블로그나 페북에나 이렇게 막 씁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우와 막 뭔가 이렇게 혁명이 벌어진 것 같고 신기원이 열린 것 같고 막 지구 태양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전혀 1번 맞는 얘기고 2번 맞는 얘기인데 3번은 전혀 아니에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그리고 힉스 입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주변의 과학 덕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히 한국에서 과학 관련된 기사들, 언론의 기사들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왜곡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뭐냐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냥 아는 척 매뉴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물론 그 중에 정말로 뛰어난 덕후들 아주 참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덕후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쫄지 마라 일단. 에? 막 주변에서 누가 막 아무리 잘난 척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비전문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되면 여러분이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질 때도 좀 이런 거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재미있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서 뭔가 아마추어 수준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 그거를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문가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떤 저열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마치 이제 바둑에서 아마추어 1, 2단하고 프로 9단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현대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척을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도 남한테 꿀리지 않는 수준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학을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산수를 할 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어디 가서 정말 수학으로 이해한 걸로 한마디 하면은 거의 주변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 학기 수업을 잘 들으시고 어디 가서 현대물리에 대해서 아는 척 할 때 절대로 꿀리지 않는, 적어도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별 강의 계획을 쭉 보면은 오늘 첫 주죠. 그래서 강좌를 소개하고 현대물리를 요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음 주부터는 입자물리 쪽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원자론부터 20세기 표준 모형까지. 지금 제가 강의 준비를 쭉 다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조금 양도 좀 있고 산수도 조금 나오고 아마 초반에 제일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 3주 때는 양력과 중성미자, 강력과, 근데 이쪽은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4주 때는 힉스 메커니즘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힉스 입자에 대한 거고, 이게 실제로 입자 가속기에서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이것도 거의 무협지 같은 이야기니까 산수가 조금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정도로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5주는 휴일이고요. 6주 때는 표준 모형의 한계, 그리고 그것에 대안으로 나온 여러 가지 이론들, 이 정도 이제 소개를 할 거고, 7주부터는 이제 우주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해온,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관측해온 우주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거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8주가 중간고사인데 우리가 중간고사는 저는 안 볼 거예요. 중간고사는 안 보고 그날 이제 글쓰기와 발표와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주에는 이제 우주론이어서 빅뱅 우주론. 이게 지금 우리가 21세기 현재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본 표준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인데, 그것의 이제 핵심을 배우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산수가 약간 들어가요, 이제. 또 우주론에 들어가는 산수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거의 다고, 고등학생 정도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방정식 자체가. 그 결과를 끄집어내는 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결과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하고 극팽창. 이거는 요때가 11월인데 이때면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위성이 관측해서 분석한 결과가
대략 10월, 11월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뭔가 또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관측한 결과거든요. 그 시기하고 참 잘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때 가장 자세하게 보는 데이터가 이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급팽창은 초기 우주에 갑자기 우주가 뻥튀기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초기 우주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고, 올 초에 저기 중력파를 봤다고 이제 그 뉴스가 났죠. 바이셉. 그죠? 들어봤어요? 그 중력파가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급팽창. 그래서 뭐 그거까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흑 물질에 대해서. 암흑 에너지는 여기 어딘가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따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서로 다른데, 이때는 이제 암흑 물질만 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요 11주에 왜 빨간색을 칠해놨냐면은 요때가 과제물 마감입니다. 그리고 12주 때는 그러니까 특별 주제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잡았어요. 12주하고 13주 1, 2로 잡았어요. 맨해튼 프로젝트는 뭔지 아시죠? 핵무기 만든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20세기의 중요하다기보다 20세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하나를 찍으라 하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찍거든요. 핵무기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뭐 단지 그냥 뭐 폭탄 하나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걸 떠나서 새로운 에너지의 근원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게 됐느냐,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느냐, 그리고 지금 그러면 핵 에너지의 상황이 어떠냐, 후쿠시마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14주에는 그 다중우주, 멀티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과학 철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학 철학의 관점에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중우주는 사실 여기 끈이론이나 아니면 여기 급팽창이나 이런 데서 다중우주의 모티브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21세기에 이거는 거의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게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의 어떤 과학 철학적인 의미가 잘 이렇게 유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이제 뭐 되게 재밌고 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그 과학 이론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과학 이론을 바라보는, 과학 자체를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관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이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20세기까지 하고 다중우주가 나오고 이제 21세기 들어가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이제 과학 철학에 맞죠. 제가 과학 철학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아무튼 쭉 우리가 강했던 이런 거 뭐 입자물리나 우주론이나 이런 데서 쭉 봐왔던 걸 토대로 해서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연장선 속에서 그 멀티버스가 가지는 게 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타부타 말이 많은지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15주는 외부 특강을 하고 과제물 우수자 발표를 할 거예요. 그 16주가 기말고사고, 교재는 없는데 강의 때마다 적절한 참고 도서를 계속 알려줄 거고, 수업 방식은 1학기 때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간에 쉬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고 수업 진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잡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1학기 때 지금 그 강의 촬영하고 있는데 1학기 때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1학기 때 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학기 때는 뭘 했냐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 그게 다였습니다. 거의. 뭐 고전역학도 좀 있지만 핵심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니까 뭐 관련 부분을 굳이 다시 내가 시간을 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오픈 코리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냥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럼 강의 동영상이 쭉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번 학기도 지금 찍고 있는 게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올라가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은 다시 돌려보시면 되고. 그다음 학점은 어떻게 할 거냐? 학점은 이렇게 합니다. 기말고사 50%, 과제물 40%, 추석 10%예요. 중간고사는 안 보는데 그날은 이제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 점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추석해야 할 날수가 있고 그 중에 실제 추석한 날수를 내서 10점 만점으로,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올리는데 뭐 9점 얼마 했다 그러면 이제 10점 주겠다는 거예요. 추석해야 할 날수가, 그러니까 뭐 내가 바빠서 학회 참석 때문에 언제 뭐 저번 주 수업 못 들었습니다 하면은, 그럼 그날은 이제 여기 분모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추석한 걸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안 왔으면은 그 안 온 날은 추석 안 해도 되는 날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고, 여학생은 일괄적으로 그 4일을 빼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추석 점검은 그 1학기 때 했던 방식인데 강의 내용 요약문을 이제 쓰게 할 겁니다. 그 수업 끝나기 제가 한 4시 반 정도까지는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그러면 대략 10분 내지 15분 정도 여러분이 그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문을 써서 이름을 꼭 쓰셔야 됩니다. 항상 보면 이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름을 꼭 쓰셔서 요약문을 저한테 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200자 이하, 내외가 아니고 이하예요. 이하.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자 안 써도 돼요. 그리고 한 문장 이상은 좀 반드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한 문장 이상은 좀 제대로 쓰고, 그리고 손글씨로. 저도 손글씨는 하도 안 써봐서 악필인데 1학기 때도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독이 안 돼서 참 저도 깝깝했던 경우가 한두 번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죠. 여러분도 손도 많이 굳었을 거고 이해는 합니다만 좀 연습을 해서 이왕이면 이쁜 글씨로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200자 이하 한 문장 이상이니까 그냥 한 10자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분량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요약문에 이제 가산점을 드릴 거예요. 우수 요약문 작성자한테 0.5점을 주고, 기말을 합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그러니까 짝수로 가산점 받으면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는데, 다음 강의 시작 때 공개 발표하고, 최우수 요약문 1인한테는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쿠폰을 드릴 겁니다. 보헤미안의 오늘의 커피 사장님이 주시는 시가 6,000원 상당인데, 이게 보헤미안 입구죠. 그래서 쿠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그 사장님 못 만나 뵀는데 1학기 때는 저는 커피 한 잔에 값을 냈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플러스로 컵을 주시거나 커피 한 잔을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딸랑 커피 한 잔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복불복이에요. 근데 1학기 때는 쿠폰 받은 학생 중에 보헤미안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간 학생들도 있었는데, 보헤미안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암역이 여기 이제 2번 출구에서 쭉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가 전경돼 있는 쪽이고 여기 이제 여기 지하. 1학기 우수 요양문 사례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산수 처음 했을 때 이런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리와이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산점을 받은 글들이에요. 이건 이제 암흑물질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고전물리하면서 은하는 맑고 우주는 넓은데 어떻게 인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저도 신기해요. 뭐 우주론 공부할 때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명작 중에 하나. 그리고 그 가산점이 제가 이제 보니까 추석 점수 10점 만점인데 가산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대략 뭐 한 12점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2점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이고, 추석 점수가 제일 낮은 경우는 뭐 한 8점 정도. 그러니까 8점에서 12점 정도의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아주 이게 크리티컬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1학기 요양문 내용을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강의 내용을 진짜 말 그대로 요약하려고 한 경우가 많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요구했던 바는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뭐 이게 75분 두 번 강의니까 이게 양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냥 짧은 글로 요약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요약하는 게 또 훈련하면은 그게 또 되게 도움이 됩니다. 뭘 해도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리고 글쓰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요약해서 글쓰기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한 겁니다. 그 방대하고 미묘한 그 수업 내용을 어떻게 200자 이내로 한두 줄로 별로 길지 않게 이렇게 쓸 거냐. 이거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한 훈련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좀 충실한 내용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수업 감상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고, 이거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질문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중에 질문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솔직히 질문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무섭잖아. 내가 모르는 질문 나면 어떡해. 솔직히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수업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 얘기하고 다음 주까지 연구해서 이제 답변을 해줄 텐데,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게 막 제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질문하는 교육을 잘 안 받았죠. 그죠? 그래서 1학기 때도 보면은 수업 중간에 이렇게 저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그게 이제 강의 요양문에서 요양문을 쓸 때 질문이 많아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 와중에 제가 떠들고 여러분도 떠들고 이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이렇게 필담으로라도 질문이 오가는 거는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저번 강의 요약문 중에 이제 우수작을 제가 공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질문을 쭉 이렇게 또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문장이 별로 안 좋아도 그 좋은 질문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 질문에 가산점을 주고 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쭉 공개를 하는데, 질문이 이제 너무 많으면은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해주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질문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강의 요약문만 소개한다는 한 20분, 30분 들어간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1학기 때 강의 평가 보니까 좀 이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강의 요약문을 소개하면서 질의 내용에 이제 답변하는 시간이 좀 너무 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이렇게 딱 안 하고 넘어가기도 어렵고 좀 약간 딜레마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질문도 환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바로 질문하는 게 좀 거시기 하면 뭐 요약문 쓸 때 그때 질문도 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 내용에 대한 요약도 좀 이왕이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질문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의문사항, 저거 왜 그럴까?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저거 왜 그럴까요? 아까 보셨듯이 은하는 많고 우주는 넓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감상 의문도 많고, 뭐 자기 고백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요약문에 담겨야 될 내용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은 대략 1학기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첫 번째 부분이 원래 취지였다는 거. 원래 취지고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약문 중에 보면은 이제 문장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거나, 제가 이제 여기서 물리를 강의하고 있지만은 또 딴 데 가면 글쓰기 강의도 해요. 어이없게도. 별로 이제 글을 잘 쓰진 않지만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욕심이, 여러분이 이제 요약문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좋은 글들은 소개를 하고 가산점을 주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첨삭 지도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1학기 때도 한두 번 했는데, 제가 보기보다 그 새가슴이거든요. 새가슴이고 참 뭐 겉보기는 참 이렇게 우락부락하지만은 참 제가 마음이 여린 아주 그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라, 그 남의 글에 이렇게 막 그 칼질을 하는 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해봤거든. 제 글이 난도질을 많이 당해봤어요, 옛날에. 그러면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익명으로 하겠죠, 그죠? 익명으로 하는데, 익명으로 해도 그 당사자는 알잖아.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이제 이제 수업 중이고 좀 이렇게 개선하는 자리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그래요, 이게. 정말로 그런 방식이 이제 당사자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도 어디서 균형점을 잡아야 될지 사실 저도 참 애매한데, 이번 학기에는 제가 결심한 게 그래도 약간 좀 모진 마음을 먹고 좀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문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 나름의 이제 생각을 코멘트를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러더라도 이제 아무리 그러더라도 사실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학생 입장에서 상처를 받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글이 이렇게 띄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실 난도질 당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글이 굉장히 뭐 나쁘거나 아니면 가산점을 받는 게 굉장히 좋거나 사실 그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 일종의 뭐 훈련 과정이고 연습 과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런 난도질을 딴 데 가서 난도질을 당하는 예방접종을 맞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래서 안 좋은 문장보다도
이제 좋은 문장과 좋은 뭐 내용과 이런 거를 좀 많이 소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대리 출석은 1학기 때 보니까 한두 번 정도 이제 대리 출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그럴 라인 지났잖아요, 그죠? 그 사실 이게 뭐 무슨 아주 중요한 뭐 여러분 전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런 그 전공 교과목도 아닌데, 불타는 금요일 날 부담 없이 와서 이렇게 재미난 얘기 듣고 가서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는 이제 그런 수업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진짜 수업 듣기 싫다, 그러면 그냥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저번 주에 날씨가 정말 좋아서 수업 듣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제가 출석 안 한 걸 그걸 인정을 해줄게요. 출석 날씨에서 제가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번 주에 내가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수업 들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차라리 오케이. 이건 솔직한 거잖아, 어쨌든.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출석 일수에서 빼줄게요. 대신에 이제 서로 속이는 짓을 하면 이거는 참 그렇잖아, 우리가. 네? 그러면은 최소한의 신뢰가 없으면은 내가 또 여러분 뭐 어디 뭐 학회 간다, 출장 간다 이런 거 그러면 일일이 다 무슨 뭐 서류 확인 다 하고 얼마나 서로가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가 좀 서로 쿨하게 좀 이거는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과제물은 1학기 때 과제물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 카테고리였는데, 이번은 임파서블은 아니고, 하지만 좀 쉽지는 않은. 형식은 자유예요. 그리고 분량도 자유고, 제출 형태는 인쇄물이나 파일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11월 14일이 마감입니다. 공동 작업이 가능한데 3인 이하. 논문을 써도 3명 이상 넘어가면 항상 노는 저자가 생겨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항상이라면 그렇지만. 그래서 3명 이상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고, 3명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주는데, 참가자 역할을 좀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이런 걸 하진 않지만, 우리 과제물 낼 때는 뭐 3명이서 2명이서 이걸 같이 했으면은 아무개는 뭘 했다, 아무개는 뭘 했다, 이거를 꼭 좀 명시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 참가자 전원이 이제 같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1학기 때 보니까 공동 작업한 과제물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미션이 뭐냐면 1학기 때 미션이 1학기 때는 이거였어요. 타임머신을 설계하라. 그래서 이게 미션 임파서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2학기는 뭐냐면은 2학기는 이겁니다. 안드로메다 탐사선 설계하는 거예요. 안드로메다가 얼마나 멀리 있어요? 지구에서? 응? 얼마나 멀리 있어요? 네? 10억 광년. 10억 광년, 어우, 무지하게 먼데, 10억 광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25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이 한번 갔다 오는데 250만 년 걸리는. 근데 우리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죠, 이게.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금지어를 하나 정했습니다, 제가. 웜홀은 금지어로. 1학기 때 타임머신 과제를 냈더니 거의 대부분이 웜홀 얘기를 해요. 뭐, 그러니까 웜홀이 좋긴 한데, 너무 다들 이제 웜홀에만 만족을 하니까 물론 이제 우수작들은 보면은 웜홀에 만족하지 않고 그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웜홀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이번에는 그냥 웜홀을 아예 금지어로 해버리면 여러분도 속편하고 저도 속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트리비얼 솔루션인 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거는 빼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의 나를 좀 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채점 기준은 이래요. 그냥 내시면 20점 드립니다, 무조건. 참가에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총 40점 만점이고,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제 5점씩 줬는데, 그러니까 5점은 아주 잘했으면 5점, 꽤 잘했으면 4점, 보통이면 3점, 약간 미흡하면 2점, 점수는 줄 수 있으면 1점, 점수도 못 주겠다 하는 게 0점, 이렇게 드릴 거고, 카피를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뭐 무조건 빵점으로 기말 부정행위도 마찬가지로 했고, 근데 1학기 때 보니까 뭐 이런 불상사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2학기 때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과제물 프리젠테이션을 할 텐데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기말고사 직전에 그 전주에 그 과제물 우수자하고 이제 혹시 신청자가 있으면 그 중에 선발을 해서 1학기 때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한 과제물 우수자 3명이 발표를 했는데, 발표 시간은 뭐 이제 몇 명이 발표에 따라서 15분이나 20분 정도. 우수작은 그냥 만점을 줄 거예요. 우수자한테 만점을 주고, 우수자가 1학기 때 3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은 기말 시험도 잘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A+를 받았겠죠. 근데 한 명은 기말고사 못 봤어요. 근데 그냥 A+ 줬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기말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수업이 아니잖아, 어차피.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내 수업의 과제물을 잘해서 내가 우수작으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시킨 건데,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들인 거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그러면은 시험을 아무리 못 봐도 이거는 우수작에 대한 예의상 A+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도 그 트랙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기말고사를 정말로 너무 못 봤다 이러면 또 고민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그 2시에서 3시까지는 제가 이제 외부 특강을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지금 섭외가 됐어요. 그 딴지일보의 논설위원인 파토 이분, 본명이 원종우 씨죠. 아세요? 모르세요? 요즘은 딴지일보는 안 보시는, 벙커원에서 벙커원은 아시나? 모르시나? 아휴, 대화가 안 되네. 아무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 뭐 말하자면 과학 덕후예요, 과학 덕후. 과학 덕후인데 하여튼 뭐 나름 괜찮은 과학 덕후고, 그 딴지일보에 뭐 이제 재미삼아 썼던 SF 외계 뭐였지? 외계 문명의 비밀인가? 뭐 그걸 연재를 했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고, 그게 다시 이번에 태양계 연대기인가 그렇게 이제 또 책으로 나오기도 했고, 지금은 저기 딴지일보 일도 하면서 과학과 사람들이라는 그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과학 문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뭘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하여튼 특강해 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과제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특강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그 2번째 타임에 학생 발표가 있을 거고,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나고 1학기 때는 끝나고 종강 파티를 저기 삼성통닭 가서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참가자 평균